한국당은 오늘도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서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네. 조금 전에 이제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445호도 보고요. 4개 특위 회의장 본관 220호를 점거하는 상황인데 의자를 놓고 여전히 인간띠를 두르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조금 주춤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요. 황교안 이 자유한국당 대표가 스스로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발이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것이 나의 역할과 임무였다. 내가 책임지고 이 모든 것을 끝까지 막아낼 테니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나아가자라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이 특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했던 것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행위에 맞서서 우리도 똑같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공수처 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또 다른 안을 조정해서 네. 올린다 하더라도 한국당은 결사항전의 뜻을 아마도 접지 않을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아주 오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국회가 무력투쟁의 장으로서 이 무법천재 상황들을 연출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국회가 주말에 비해 달라진 상황이 있다면 오늘은 서로 무더기 맞고발전에 임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국회 사개특위 앞을 보고 계시고요. 또 정치개혁특위 회의실 앞에도 여전히 한국당 의원들이 두고 간 듯한 플래카드와 그리고 보좌진 그리고 현역 의원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결사 저지에 뛰는 풀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고발전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서요.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을 저희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국회로 정치를 마무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미 천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국회를 그대로 두고는 못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청산할 사람은 청산을 하고 제가 정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체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영상으로 체증을 하겠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 머리가 다 빠지도록 저 뒷머리를 보세요. 저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인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선봉에 서서 가겠습니다. 20여 명을 고소했습니다. 또 추가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고소 안 당할 분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토론하고 진지하게 제대로 말도 하지 않고 말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고소고발해야 되고 검사에게 이르고 경찰관에게 이르는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우리도 다친 사람이 있다. 곧 추가 고발에 나서겠다는 한국당의 입장도 전해졌습니다만 박덕흠 의원이나 최연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목 기부스를 하고 나왔습니다. 투쟁에 멈춤은 없다라는 뜻일까요? 글쎄 그런 자세라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이 스스로 지금 다쳤다가 나오셨으니까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긴 한데요. 네. 저 정도 상황이면 그냥 병원에 계시는 게 더 나을 텐데 저 몸으로 현장에 저렇게 나오는 게 네. 어떤 의미일까? 저걸 보는 국민은 아 정말로 저 두 분이 투쟁의 제 일선에 나서서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조금 과한 모습이라고 오히려 역공을 줄 수 있는 빌미가 되지 않을지 저는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지금 사실 이 두 사개특위 그다음에 정개특위 회의실을 지금 완력으로 그다음에 몸싸움을 하면서 저렇게 막는 대체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네. 물론 회의가 열리는 걸 지금 막는 거고요. 패스트트랙이 되기 위해서는 안건을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막기 위한 건데 이게 뭐 언제까지 이럴 거냐? 저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네. 궁극적으로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버리고 나면 정해져 있는 시한, 다시 말하면 상임위를 대신하는 특위에서의 180일, 그다음에 법사위 90일, 네. 본회의 60일 이게 이제 줄어드는 상황을 지금 감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네. 이 바뀌는 선거법이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네. 지금 절박하게 지금 막는 걸로 보이는데
뭐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네. 국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몸싸움, 그다음에 고소고발 네. 이러면서 대화는 실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대통령이 얼핏 얘기했습니다만 추경안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법안은 지금 안중에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네. 지금 선진화법이 가운데 매개가 돼서 이렇게 난장판이 됐으니 네.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암담하고요. 또 하나는 가끔씩 무슨 어느 나라를 제가 특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대만이 있었고요. 네. 그전에는 아마 우크라이나였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국회에서 난장판 장면이 오를 때마다 네. 국제뉴스에 항상 톱이 됐었어요. 이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아마 그런 조롱거리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현희 변호사님, 지금 너도 나도 서로 고발전에 나서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거의 양쪽 뭐 여러 당에서 각각 제각각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데 네. 최근까지 거의 중복된 인원까지 포함해서 100명에 가까운 피고발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고발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2008년에 한미 FTA 비중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고발장을 굉장히 무더기로 접수를 했을 때 약 70여 명 가까이 고발이 됐었는데 네. 사실 그 전례 비추어 보더라도 사상 초유의 맞고발 사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는 초강수를 둔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내년 총선에 어떻게 보면 의원 정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서 아마도 이렇게 폭력 행위 내지는 이런 회의 방해를 불사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굉장히 큰 처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회의를 방해하거나 폭행을 행위한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데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약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네.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처벌됐을 경우에도 해당 의원들은 다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어떤 피선거권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수할 정도로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는 굉장히 맞불 작전으로 굉장히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는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몸싸움을 하는 정도까지 나선 것으로 봤을 때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네. 조기 총선 전략 내지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건 승부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뛰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흐름이 다시 돌아가고 있네요.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공수처법을 수용한다고 해서요. 또 한 번 가파른 대치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권은희 의원의 법안 수정안을 내서 패스트트랙을 위해서는 비슷한 한 2가지 법안을 다 상정을 시키자는 입장인데요. 이건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민주평화당까지 반대를 천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중에 통과시킨다고 했을 때 상당한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이 보실 때는요, 국회가 가파르게 벌어지고 있지만 그 상황을 오히려 여야는 즐기고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을 보면 김병민 교수님, 네. 여야가 현재 이 대출 국면 때문에 일제히 지지율이 올라갔고요. 패스트트랙 책임도 여야 공동으로 반반 부담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총선을 앞둔 우리의 각자 지지층에 대한 호소로 이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각 당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굉장히 큰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대여 투쟁을 이끌어 나갔던 게 과거에 보게 되면 웰빙 정당이다라고 하면서 야당으로서의 투쟁력이 없다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현재 있는 민주당 정부에 대한 이 독선적인 운영에 대해서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이렇게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장외 집회에서도 한 5만 명에 달할 수 있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게 된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것이 상당한 부담일 겁니다. 따라서 개혁적인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개혁 동력들을 확보해 나가야 될 텐데 조국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될 것이고 네. 민주당만의 선거를 치러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게 됐을 때 범여권형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더 나아가서 바른미래당 일부와 함께 이 범여권형대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중간에 캐스팅 보터의 역할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각 정당마다 지금 있게 되는 국회 파행에 대한 정치적인 이해관계 유불리 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속이 타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조정의 역할들을 일어나가면서 네. 실질적으로 국민의 민생과 삶에 대해서 이제는 이끌고 마지막 출구 전략을 누군가가 찾아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을 하면서 오늘 결전의 날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김병민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지금의 지지율이 서로 올라가는 게 여야가 흡족해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국회의 책임, 무당층 답변자들은요. 둘 다 공동 부담하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처벌뿐만 아니라 국회가 이렇게 갈등과 분열, 조정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장기적인 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실이 당연히 큽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들은 그동안에도 뭐 엄청나게 국가기관 전체를 통해서 국회가 가장 불신이 높았다.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가 그중에 가장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나라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국회에서 사실은 선진화법을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비상대책위원장이 했었는데요. 2012년에 제안을 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 더 이상 이런 볼성 사나운 폭력이라든가 이런 싸움 하지 말자라는 것이 취지였고 그동안 잘 지켜왔었는데 결국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야 간의 갈등들, 특히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의 테러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조사를 보면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8.3%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권에 대해서 33.1입니다. 물론 이 편차는 있지만 결국은 국민들은 우리 정치 전반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치에 대한 불신과 회의로 가면서 내년 총선 이후에 정치권이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하더라도 국민들은 정치권이 내놓는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믿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결국은 정치권으로서는 특히 실이 될 거고요. 특히 저는 자유한국당의 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층의 결집은 상당히 5.18 망언이라든가 반민특위 등 이런 극우적인 쪽의 흐름에 대해서 손을 함께하고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옹호하는 흐름들 이렇게 갔을 때는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이 강경한 세력들, 또 그룹들에게 지지의 흐름들이 갈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도리어 내년에 이 중도층, 현재 실망하고 있는 중도층의 이런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자유한국당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런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결국은 정치학계라든가 많은 곳이 10여 년 이상 해온 논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의를 완전히 전쟁터로 만들어버린 국회 또 정당의 책임들, 국민들 눈에는 아주 매섭고 날카로운 눈으로 아마 분노의 이 눈길들이 실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의원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저희가 중도층 여론조사를 한번 좀 더 짚어볼까요? 왜냐면요, 무당층이 자유한국당도 민주당도 지지 않는 분들의 의견은 책임이 자유한국당 25.1, 더불어민주당 21.6%, 표본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두 거대 양당이 책임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 법안이 왜 문제가 되는지 둘 다 모를 거예요. 민주당은 무리하게 힘을 몰아붙인 게 아닐까. 또 한국당도 그동안 선거제 개편 뒷짐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독재 타도를 외치는 건 총선만을 의식한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거대 양정당은 사실은 선거법 개정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네. 돌이켜보자면 작년 12월에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나올 때까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단식이 있었고요. 네. 또 소수 정당 3당의 아주 강경한 반발과 저항 요구가 있었던 점입니다. 거대 양당 두 군데는 사실은 선거법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거 국민은 지금 읽고 있고 네. 그러나 이번에는 어찌됐든 여야 4당과 지금 자유한국당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 있지만 지금 무당층의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네. 이건 거대 양정당의 책임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저 장면 나올 때마다 부끄럽습니다만 사실 네. 의원이나 보좌관이나 나서서 저렇게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국회 후진적인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런 거 하지 말자고 사실은 선진화법도 만들었고 선거법 역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도출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국민의 여론이 좀 반영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쪽을 탓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양쪽이 둘로 정확히 나눠져서 진영 논리대로 가는 건데 이번 이 싸움은 철저하게 자기들 편끼리만 똘똘 뭉치는 이거 이외에는 네.
중도층이나 또는 보수 가운데 있는 층에서는 오히려 정치권을 더 외면하게 만드는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해찬 대표는 지금 목숨을 건 듯 이야기를 하고요. 난 다음에 정치 안 할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황교안 대표도 이제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언제 두 분은 멈출까요? 오늘 이해찬 대표는 상대당을 향해서 도둑놈들이라는 표현까지 쓰던데요. 이거를 좀 먼저 들어보시고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고문을 당하면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지켜온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둑놈이 매를 든다는 뜻입니다.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한테 이 나라의 국회를, 이 나라의 장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힘이 대한 국민을 단결시키고 자유한국당 동지들을 이끌어갈 지도자, 위기를 헤쳐서 다시 희망으로 이끌어갈 지도자 황교안 대표입니다. 여러분 황교안을 외쳐주십시오. 황교안! 자, 우리의 원내 사령탑입니다. 여러분 나경원을 외쳐주십시오. 나경원입니다, 여러분. 나경원! 나경원! 다음에는 출마 안 한다는 이해찬 대표하고요.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만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그렇게 정치하는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네. 두 분이 지금 거의 브레이크 없이 서로가 질주하고 있는 전차 같아요. 정치적 승부수를 완전히 내년 총선에 걸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 등 이 지도부의 역할들을 분명하게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아마도 중진급 이상에 대해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고 젊은 사람들에 대한 신진의 대대적인 등용을 통해서 민주당의 판도 자체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해찬 당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를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 내년 총선에 모든 것을 다 건 올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자유한국당이 대권주자입니다. 따라서 황교안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만약 민주당과의 승부에서 이기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 대권 가도에서 그 다음 길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거의 모든 것을 다 건 총선에서의 총력 투쟁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를 저지할 수 있는 심판대에 세우겠다. 여기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할 때만이 대권 주자로서의 길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맨 처음 주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 어떤 정당에도 표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총선까지 아직도 길고도 먼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쯤 됐을 때 두 정당이 나가게 되는 꺼냈던 칼을 좀 접어들고 국민들이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걸 외침에 대답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으로 조금 양 정당이 한 걸음씩 물러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물러서면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총선 안 한다는 이해찬 대표하고요. 이제 앞으로 향후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황교안 대표하고요. 누가 더 독하게 살아남을까요, 윤 의원님? 그동안에 살아온 여정을 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훨씬 험로를 걸어왔죠. 아까 본인이 의원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독재 정권의 한 거에서 고문도 당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 맞죠. 황교안 대표는 그거에 비하면은 정말 꽃길만 계속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보여주는 모습에서 보여주는 이런 독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 놀라게 하는 거예요. 사실 표현도 그렇습니다만 요즘 황교안 대표가 저런 대중연설에서 보이는 여러 표현들이 이분이 정치를 그동안에 많이 배웠구나, 아니면 그동안에 정치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기성 정치인들보다도 더 어찌 보면 한 수 위이기도 한데 문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런 연설,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의 저런 독설이 상대 또는 중도층의 외연을 확장하는 걸로 효과가 있어야만 그건 이기는 정치가 되는 거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 5만 명이라고 스스로는 얘기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박수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아 이번에 내가 국민들의 지지를 더 많이 얻었다. 네.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도둑놈들이라는 아주 막말을 썼지만 욕을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이 아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지지를 보내겠다라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네. 점에서 보면 지금의 정치 이 행태는 사실은 서로 죽이기, 서로 깎아먹기 이거라서 빨리 봉합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산으로 가는 국회, 지금 고래 싸움처럼 여야 대표가 서로 맞붙는 사이에요. 포총천, 그러니까 우리 문희상 의장의 병중의 그 상태에 대해서요. 오늘 좀 구체적으로 나왔던데요. 이현희 변호사님, 수술을 조만간 곧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6일에 네네. 기존의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입원 중이다가 상태가 더 좋지 않게 쇼크 상태가 오면서 서울대병원으로 바로 긴급 이송이 됐는데 네. 담당 주치의는 지금 긴급하게 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은 국가 3부 요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비공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네. 지난 24일에 자유한국당의 항의 방문 이후에 맥박과 혈압이 급속도로 올라가서 바로 입원을 한 부분으로 비춰봤을 때 네. 아마 순환계 쪽의 질환이 아닌가라고 네.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사실상 국회의장이 현재 이런 대치 전국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 오히려 국회의장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아마도 조만간 수술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희상 의장이 지금 병명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미세먼지 대책 회의 그리고 국가기구 기후환경회의 출범식도 가시지 못하고요. 대신 박수현 실장이 대독을 했던 상황이 이어지고 있네요. 김병민 교수님. 문희상 의장의 병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위독한 상황이었더라면 더더군다나 바른미래당 내에서 총체적인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았던 김관영 네.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병실에서 결재하면 안 됐던 상황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만약에 그동안 국회상의 관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국회의장이 조금 더 진중하게 받아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서 여야 5당의 원내대표에게 조금 더 생각하면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면 네. 국회가 이렇게 막장으로 끝장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짙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병세가 이 정도로 위독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하지 못하는 마지막 책무를 부의장에게 권한을 좀 위임하면서 나머지 국회 부의장이 이 막장으로 치닫게 되는 국회 과정들을 조율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인데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에 문희상 의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 많은 국민들이 주목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당이 그렇지만 전투력을 더욱더 배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광화문을 덮었던 2차 장애 집회에서도요. 분위기가 좀 묘하게 레드 카펫이 깔리긴 했는데 오히려 더 문제는 그 카펫 위에 선 분의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이 배현진 위원장을 도와준다고 한성교 사무총장이 발언을 한 게요.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함께 듣고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37세 청년입니다. 일하느라 시집도 못하고 부모님 모시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반을 개돼지로 몰며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저 모두를 한심한 사람으로 보는 이런 정권은 우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했던 청년들이 이제 이니 스탑을 외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늘 예쁜 아나운서였는데 이 나라가 문재인의 나라가 우리 배현진 예쁜 우리 배현진을 민주추사로 만들었습니다. 장애 집회의 성격상 좀 발언이 좀 격렬해지는 모양이죠, 김 교수님. 그런데 저기에 예쁜 아나운서 얘기는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한성교 의원이 또 아무래도 과거에 잘 나가던 또 뭐 아나운서 출신 아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유머스럽게 잘 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만 명의 뭐 자유한국당 주장에 따르면 5만 명 이상이 모여 있는 정말로 절절하고 절박한 상황에 사는 집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배현진 아나운서 얘기가 아나운서 출신의 이제 당협위원장 얘기가 있었고
한성계 의원이 예쁜 아나운서, 사실은 이런 표현은 자칫하면 요즘 모든 자리에서 특히 공개된 석상에서는 자칫하면 성희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언 때문에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집회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그렇게 그런 표현으로 성희롱적 요소가 있는 발언으로 했다는 것,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유감으로 보이고요. 그런 대정부 투쟁의 장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정도로 훌륭한 콘텐츠와 내용을 가지고 특히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네. 문희상 국회의장, 저는 현재 병세 문제,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런 감금과 겁박 속에서 굉장히 건강 상태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치달았을 가능성들, 전 그렇다면은 이 상황은 빨리 정말 쾌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더불어서 이 상황을 야기시킨 당시의 의원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대통령과 입법부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장이 이런 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리고 아마 그 상황은 그 당시에 있었던, 결국 입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그것을 또 성희롱 논란까지 국회의장에게 전가시켰던 그런 부분들, 저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빨리 좀 국회의장께서 쾌유하셔서 이런 국회 전쟁터 같은 상황들을 좀 정리하는데 힘을 좀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비현진 위원장의 발언을 저희가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김변민 교수님, 네. 일하느라 시집을 못 간 게 문재인 정부 잘못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뭐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네. 배현진 위원장 같은 경우는 MBC라고 하는 조직 속에서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아쉬움이 짙게 남는 뭐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현 정부 들어서 청년 정책을 약속하고 난 뒤에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의 실정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조금 무리한 주장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배현진 이 위원장의 발언들의 상당 부분은 청년에 관한 목소리로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등에 대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던 비판에 좀 가세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조금은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들도 일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장애 집회 이후에는 조금 신경을 더 썼으면 좋았을 텐데요. 태극기가 버려진 사진까지 포착이 됐었습니다. 늘 이런 부분에는 논란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지금 또 전국의 해고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등극을 했는데요. 갑자기 우리도 또 하나의 공수처 법안을 내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받고 민주평화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을 좀 들어보시고요. 저희가 이분들의 의도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두 분의 사개특위 위원들의 사보임 문제로 당내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해오신 두 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 숙고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사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은 권은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자, 이 권은희 의원이 워낙 이제 사보임이 됐으니까 반발하느냐고 이 당내 특히 호남 의원들의 분노를 다독이기 위해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고군분투한 끝에 이런 안을 낸 것 같긴 한데요. 이게 국회에 좀 득이 될지 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 의원님. 글쎄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같은 공수처 관련 법안을 네. 두 개로 올린다. 그 두 개 중에 논의를 해서 하나로 단일화한다. 물론 다른 법안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건 굉장히 첨예하게 각 당의 의견이 지금 다르고 맞서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묘수가 아니고 지금 바른미래당의 네 분의 어찌 보면 산물이니까 네. 김관영 원내대표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 지금 내놓은 약간의 꼼수 같은데 네. 글쎄 이게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바른미래당의 내분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김성식 의원,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도 표결에 참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권은희 의원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명분들을 좀 자아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바른정당계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제도 개편 같은 부분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게 됐을 경우 강력한 저항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만큼 이제 네. 바른미래당이 이 상황 속에서 바른정당계 인사들이 그대로 지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여의도 내에서 같이 극한 투쟁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탈당을 하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지켜보는 단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오늘 탈당서를 부인하던데요. 그러면 어쨌든 바른정당계를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손학규 대표를 퇴임시키고 다시 우리 이 당을 만든 사람끼리 뭉치겠다는 뜻일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의총을 통해서 김동철 원내대표, 네.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확보할 만한 인원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대로 가게 되면은 유승민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말을 관철하기 위한 힘을 결성하는 데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끌고 나가지 못한다라면 유승민 의원에게 남은 선택지가 얼마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본인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분명한 결단을 내릴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